조국 장관 일가의 가족펀드 운용사인 코링크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고 있는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코링크를 설립한 익성의 자회사인 IFM을 사실상 설립하고 운영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코링크 블루펀드가 투자한 기업으로부터 수표로 돌려받은 10억여 원을 사채 시장에서 현금화한 정황을 파악하고 돈의 흐름 추적에 나섰습니다. 조 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조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코링크가 운용한 또 다른 펀드의 투자 회사인 WFM의 회의에 참석하고 매출 상황을 보고받는 등 경영에 개입했다는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고 조 장관을 향해 스스로 자리에서 내려와 검찰 수사를 받으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승인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국제 유가가 10% 넘게 급등한 데 따른 것으로 배후에 대해 군사 공격을 감행할 뜻도 시사했습니다. 어린이에게 인기인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등 가공유의 당 함유량이 사이다 등 탄산음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지난 주말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가 체포되면서 조 장관 관련 펀드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 장관 오촌 조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병원에 입원 중인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 소환 시기도 저울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은 단지 펀드에 투자를 했을 뿐이라는 조 장관의 이전 설명과는 다른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정경심 씨가 펀드 운용사인 코링크가 투자한 한 회사에서 매출을 보고받고 경영에 직접 개입했다는 정황을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먼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는 사모펀드 코링크 PE의 투자기업 WFM의 사업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정 교수는 이 회의에서 매출 상황을 보고받고 스스로 검토서를 작성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WFM 관계자들에게서 사모펀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가 직접 정 교수를 소개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촌 조카의 권유로 투자해 가족이 펀드의 운용 방식과 투자처는 전혀 알 수 없다던 조국 장관의 해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저는 물론이고 제 처든 간에 이 사모펀드의 구성이건 운영이건 등등의 과정에서 알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정 교수는 WFM에게서 지난 2018년 12월부터 6개월간 자문료 명목으로 1,400만 원 간약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사실상 경영에 참여한 정 교수에게 배분된 수익금 성격의 돈이라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SNS 등을 통해 활발히 해명에 나서던 정 교수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이후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의 전격적인 입원은 임박한 검찰 소환 움직임과 맞물리면서 조표는 검찰 수사 대응 목적도 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이처럼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펀드 의혹의 핵심에 있고 수상한 자금 흐름의 상당 부분에 정 씨가 관련된 흔적을 검찰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또 새로운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정 씨가 자신의 동생을 통해 펀드 운용사의 지분도 가지고 있었다는 의혹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펀드가 사실상 조 장관 가족 펀드라는 사실이 더욱 분명해지고 그냥 투자만 했을 뿐이라는 조 장관의 해명도 다 거짓말이 되는 셈입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경심 교수 동생 정모 씨는 2017년 3월 9일 조국 펀드 운용사 코링크의 지분 1%를 5억 원에 사들입니다. 정 교수로부터 3억 원을 입금받은 직후였습니다. 입금자 명엔 코링크와 유사한 단어도 적혀 있었습니다. 조국 장관은 처남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이고 문제없는 투자였다고 해명했습니다. 빌려주지 않았다고 말씀드린 바가 없습니다. 빌려줬고요. 제 말씀은 제 처가 투자를 했지만 그 펀드 회사가 어디에 무슨 투자를 했는지 자체는 일절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분을 정 교수가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정 씨를 상대로 지분을 산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지분 보유뿐만 아니라 코링크 설립도
정 교수와 정 씨의 투자로 이루어졌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정 교수가 지분이나 주식을 차명으로 소유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금융실명제법 위반 혐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정식 재판 절차가 시작되는 정 교수. 검찰 소환 조사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이렇게 검찰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바로 이 사모펀드 문제인데 보시는 것처럼 좀 복잡합니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 장관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이렇게 여러 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루펀드는 웰스 CNT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배터리 펀드는 WFM이라는 회사에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지금 이 웰스 CNT에 투자된 조 장관 일가의 자금 일부가 2차 전지업체인 IFM이라는 회사에 흘러들어간 과정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IFM이라는 회사가 복잡한 구조로 얽혀 있긴 합니다만 조 장관의 오촌 조카가 사실상 설립, 운영한 정황을 검찰이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 장관 일가의 투자금이 배터리 사업에 투자된 의혹이 있는데 이걸 이번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검찰이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서주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차 전지 사업체 IFM이 입주했던 빌딩입니다. 현재는 이사를 가고 행방이 묘연합니다. 5월달에 다른 회사가 입주해서 한 놈을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의 자회사인 IFM은 조국 장관이 민정수석이 된 다음 달인 2017년 6월에 설립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해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 중 하나로 2차 전지 관련 사업을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IFM이 실제로는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회사라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조 씨가 실질적으로 설립해 운영까지 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은 조 씨의 구속영장에도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가족펀드 자금이 들어간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는 IFM에 13억 원가량을 투자했는데 검찰 판단대로라면 조 씨의 펀드 운용사가 조 씨 본인 회사에 다시 투자한 셈입니다. 사실상 직접 투자로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 씨는 웰스 CNT 최모 대표와 통화해서 IFM 투자 문제가 드러나면 전부 다 이해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이렇게 수상한 투자 상황을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도 알고 있었는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서주민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모 씨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안에 결정됩니다. 관련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이미 기각된 바 있기 때문에 조 씨의 구속 여부가 이번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의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조정린 기자, 영장 심사는 끝났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네, 조 장관의 오촌 조카 조 씨는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속이 필요한지 여부를 놓고 영장 전담 판사의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인데 결과는 오늘 밤 늦게나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 씨를 사실상 주범으로 지목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언급했고 조 씨는 억울하기도 하지만 무리를 빚어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조 씨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경법상 횡령 및 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입니다. 검찰은 조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가 투자한 웰스 CNT의 회삿돈 10억여 원이 조 씨에게 빠져나갔고 이 돈이 현금화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이 돈의 종착지를 쫓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장에 공직자 위반 혐의가 들어있었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오늘 오전 조 씨에 대한 영장을 접수받은 법원이 기자단에 보낸 문자에서 이 외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고 공지해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이게 맞다면 조 장관이나 조 장관의 부인 역시 공직자윤리법 위반의 공범으로 적시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 이에 대해 검찰과 법원은 단순 실수로 조 씨의 영장 청구서에는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대상자인 조 장관은 검찰 내부적으로는 피의자 신분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 내용이 의도치 않게 반영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뒤에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군요. 자, 그런데 조 장관 딸 대학 입시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데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검찰은 딸 조 씨의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지모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지 교수에게 딸 조 씨가 제1저자로 등재된 논문이 당시 입학 전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쓰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 작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검찰은 조 씨의 구속 여부를 지켜본 뒤 정 교수의 소환 일정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TV조선 조정른입니다. 이렇게 수사망이 자신들의 가족, 친인척을 향해서 좁혀오는데 조국 장관은 연일 검찰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헌법 정신에 충실한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며 검사들의 근무 평가 방식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말들에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이 압박을 느끼지 않을지 의문입니다. 보도에 신은석 기자입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공정경제를 강조한 조국 법무부 장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친인척 수사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에 돌아와선 작심 발언을 쏟아냅니다. 수사 보고를 받고 있지 않다며 선긋기로 우는 뗐지만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이 수사를 일선에서 담당하는 검사들의 경우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 한 인사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곧바로 검찰이 법무부의 감독 대상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충실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며 조 장관은 검찰 조직과 문화, 인사평가 전반에 대한 손질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조직 개편을 추진하고 시행령부터 실무 관행 등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보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검찰 조직 문화와 근무평가제도 개선에 대해 이번 달 검사와 직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법무부엔 검사 근무평가제도 전반을 재검토하고 온라인 등으로 법무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 의견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검찰 개혁엔 고삐를 당기면서도 수사 개입 의혹을 규명하라는 자유한국당 법사위원들의 요구엔 법무부 차관은 여당 측의 만류가 있었다며 불응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조국 장관 파면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대정부 투쟁의 수단으로 삭발을 한 건 헌정사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무수석을 보내 만류했고 일부 여권 인사들이 SNS에 조롱성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신정훈 기자입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삭발식을 가진 황교안 대표가 생각에 잠긴 듯 삭발 도중 눈을 감습니다. 7분여의 삭발식을 마친 황 대표는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조국 사퇴를 외쳤습니다.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라.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1야당 대표가 삭발한 것은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 삭발을 만류했습니다. 고민정 대변인은 강 수석이 황 대표에게 대통령의 염려와 걱정의 말을 전했지만 황 대표는 조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만 했다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을 위한 삭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장애투쟁과 단식, 이제 삭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정쟁을 반길 국민은 없습니다. 일부 여권 인사들은 조롱성 글을 SNS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한국당 일부 최고위원도 추가 삭발을 검토 중인 가운데 이학재 의원은 이틀째 단식 투쟁을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조국 장관의 고향인 부산 시당 차원에서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10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조국 장관 파면을 위한 국민연대를 제안한 뒤 결과물이 나온 셈인데 이걸 시작으로 야권 통합에 물꼬가 트일지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유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국은 사퇴하고 문 대통령은 사죄하라.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부산시당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파면과 자유민주 회복을 위한 부산시민연대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민심에 반하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사망시킨 것입니다. 조 장관의 고향이자 차기 총선과 대선의 승부처인 부산에서 시동을 걸었다는 점이 눈에 띕니다. 양당은 조 장관이 사퇴할 때까지 매주 촛불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국 파면 부산시민연대의 출범은 상식의 연대, 양심의 연대, 진실의 연대가 출범한 것입니다. 노무현 청와대 시절 홍보수석으로 문 대통령과 한솥밥을 먹었던 이해성 전 수석도 조국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죠. 이번에 조국 장관 임명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한 일입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보수 통합 논의에 다시 제동을 걸었습니다. 지금 조국 반대를 기화로 보수 통합을 외칠 때가 아닙니다. 내일부터 진행될 예정이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연설은 일단 연기됐습니다. 야당은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무위원 자격에 국회 출석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대학가의 분위기도 심상치 않습니다. 이달 초 200여 명의 대학 교수들이 시국 선언을 한 데 이어 이와는 별개로 전국 전현직 교수 1000여 명이 조국 장관 임명을 규탄하는 시국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조국 장관을 규탄하는 대학별 촛불 집회 장소를 광화문으로 옮겨서 연대 집회를 열자는 움직임도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은혜 기자입니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은 사흘 전부터 조국 장관의 교체를 요구하는 시국 선언문 온라인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8시까지 전국 185개 대학 교수 1,100여 명이 서명했습니다. 특히 조 장관이 휴직 중인 서울대에서 가장 많은 교수들이 동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교모는 정치 성향과는 무관하게 조 장관 임명에 문제의식을 가진 교수들이 시국선언을 목적으로 만든 단체입니다. 조 장관 임명은 정치색을 떠나 그 사회 정의와 윤리의 문제예요. 특히 조 장관 자녀가 연루된 연구 부정 문제는 대학과 직접 관련되기 때문에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조 장관 대신 사회 정의와 윤리를 세우며 국민적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새로운 법무장관으로 임명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국민의 마음은 현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뀔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오는 19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을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교수들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민주화 항쟁 등 역사의 변곡점 때마다 시국선언에 나서 이번에도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시설이 피격 여파로 국제 유가가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원유 수입의 30%가량을 사우디에 의존하는 우리 경제에도 영향이 불가피한 게 사실입니다. 이 국제 유가가 뛰면은 석유류 제품의 생산 단가가 오르고 물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정부는 원유 수급 차질 시에는 비축유 방출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싱가포르 선물거래소에서 오늘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한때 19% 넘게 치솟았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선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이 15% 이상 급등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전략 비축유 방출을 승인했다고 밝혔지만 시장에선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을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산업계는 유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오르면 석유를 많이 쓰거나 원료로 하는 항공과 해운, 석유화학업계는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의 증가는 경제 전반에 비용 충격으로 작용하면서 경기 침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는 부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주유소 기름값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도 우려됩니다. 가격 안정을 위한 유류세 인하 카드는 이미 10달간 시행 뒤 지난달 말 종료됐습니다. 정부는 정유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고 원유 수급 차질 시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30% 이상 급등했습니다. 2월 4일 1차 원유 수급 차질 시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유업계와 긴급 회의를 열고 원유 수급 차질 시 비축유 방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소비자 가격 등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도 내일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어 금융시장 점검에 나섭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번 국제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이 드론 테러가 현실화됐다는 면에서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즉 테러범이 자기 집 안방에서 몇 천만 원짜리 무기로 수십조 원에 이르는 군사 방어 시설을 뚫고 테러를 감행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죠. 이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 역시 드론 테러 공포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상황인데 세계를 뒤흔든 드론 테러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드론의 공격을 받은 사우디 아브카이크 석유시설 모습입니다. 4개의 돔 모두 거의 같은 위치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이런 정밀 타격을 받은 시설이 아브카이크에만 17곳에 이르죠. 또 다른 피해 지역인 쿠라이스에서는 폭발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피해 시설 앞당도 건물 크기만큼이나 시커멓게 타버렸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동시다발적 대규모 정밀 타격이 고작 드론 10대로 이루어졌던 겁니다. 폭탄을 실은 한 대 1,500만 원짜리 드론 10대에 한 해에만 국방비 80조 원을 쏟아붓는 사우디의 방어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된 것이죠. نحن قد استفدنا من الثغرات الموجودة في المنظومة الدفاعية السعودية وصنعنا طائراتنا على أساس التجنب. 드론 테러 시도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지난해 베네수엘라에서는 군 창설 기념식 중 마두로 대통령을 노린 폭탄 드론이 날아들었죠. Ha llegado la hora de la recuperación económica. 미국에서도 백악관 건물에 드론이 날아든 적이 있고 일본에서는 총리 관저에 방사성 물질이 든 드론이 떨어졌지만 사전에 막지는 못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난 2014년 북한 무인기가 파주에 불시착했는데 여기에서 청와대 상공 300m에서 찍은 사진이 나왔죠. 북한은 발뺌했지만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와 경복궁 일대를 포함한 서울 도심을 자유자재로 날아다니고 2017년에는 성주 사드 기지를 촬영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우리 군도 드론 공격에 대비한 첨단 레이더를 도입했지만 소형 드론은 탐지가 어렵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3m 이하의 무인기는 3대로 오인될 수 있기 때문에 레이더에 포착될 확률이 그만큼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장 일주일 전인 지난 8일에도 1급 국가보안시설인 전남 영광 한빛 원전 상공에 정체불명의 드론이 20분이나 비행하고는 유유히 사라졌죠. 2015년 12월 이후 원전 상공에 드론이 13번 나타났지만 7번은 누가 어디서 날렸는지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튼튼한 원전과 달리 기름 가득 든 파이프들이 노출돼 있는 울산 석유화학 산업단지에는 비행체 감지 시스템 자체가 없습니다. 드론에 폭탄 아닌 인화성 물질만 담겨 떨어져도 매우 위험하죠. 북한 무인기가 넘나들었던 우리 입장에서 사우디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은 남의 일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됐습니다. 1982년 처음 사업이 추진된 이래로 6번째 좌절인데 환경부가 생태계 파괴를 이유로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해온 자치단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양측의 얘기를 좀 더 들어봤습니다. 환경부는 사냥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보전 가치가 높은 식물 군락이 훼손된다며 환경 영향평가 부동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5월 양양군이 2년 6개월에 걸쳐 환경 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제출했지만 석 달 만에 사실상 사업이 무산된 겁니다. 오색 삭도 설치 운영으로 인한 환경 훼손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국립공원인 설악산은 자체가 천연기념물인데다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1982년부터 오색과 끄청,
또는 대청봉을 잇는 케이블카 설치가 수차례 추진됐지만 환경부와 문화재청 등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지난 2015년 시범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어느 때보다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결국 이번에도 결과는 같았습니다. 강원도와 양양군 지역 주민들은 김은경 전 장관이 주도해 사업을 적폐로 몰아 희생양이 됐다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김은경 전 차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주지방 환경청장과 관련자를 고발한다. 양양군은 환경영향 갈등 조정협의회가 불공정한 인사로 구성됐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 경찰이 한 달 동안 잠복한 끝에 40대 상습 절도범을 붙잡았습니다. 사실 경찰은 석 달 전부터 CCTV 추적을 통해서 이 절도범의 얼굴 등 인상착의를 다 파악을 했는데 매번 특정 장소에서 감쪽같이 사라져서 놓치기를 반복한 건데요. 비밀은 고가도로 및 은신처에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한 남성이 세차장 동전 교환기에서 돈을 훔칩니다. 또 다른 세차장을 기웃거리다 잠복한 경찰에 덜미를 잡힙니다. 40살 김모 씨는 지난 4월부터 광주 시내 세차장 등을 돌며 34차례에 걸쳐 430만 원을 훔쳤습니다. 하도 많이 틀리니 제가 블랙박스를 설치해 놨더니 얼굴이 나와서 경찰들이 잡은 거죠. 경찰은 석 달 전 CCTV 분석을 통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김 씨의 행방은 특정 장소에서 매번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한 달 동안 잠복한 끝에 범행 현장에서 김 씨를 잡고서야 비밀이 풀렸습니다. 김 씨의 모습이 사라지던 도심 고가도로가 바로 은신처였습니다. 김 씨는 고가도로 하판에 있는 밀폐된 사각형 철제 구조물 속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김 씨는 고가도로 아래 철제 구조물에 있는 작은 틈새로 드나들었습니다. 어두운 공간에서 숙식을 해결했고 생활 쓰레기도 은신처 안에 모아놨습니다. 잡아놓고 보니까 그 철제 빔 속에가 그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거기서 생활을 했던 것으로 밝혀진 것입니다. 김 씨는 100km 떨어진 곳에 가서 훔친 돈을 쓰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최근 이 차 안에서 숙식을 모두 해결하는 캠핑이 인기죠. 그런데 캠핑카를 끌고 가는 트레일러가 공용 주차장이나 주택가 도로를 차지해서 시민들이 주차난과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단속할 근거가 없어서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이성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무료로 운영되는 공용 주차장에도 주택가 이면 도로에도 캠핑카 트레일러가 주차 공간을 차지했습니다. 트레일러가 크다 보니 주차선 밖까지 튀어나옵니다. 이 캠핑카 트레일러는 옆으로 주차 4개면을 차지한 채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차 넉 대가 주차를 못하는 것입니다. 장기 주차 금지와 주차선을 지키라는 안내판도 소용이 없습니다. 캠핑카 트레일러 때문에 시내버스가 회차하기도 어렵습니다. 캠핑카 주차되어 있다 보니까 일반 승용차들이 이쪽으로 많이 주차시키니까 저희들도 돌리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트레일러 주인은 장기 주차가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시공도 다 내고 이 카라반도 차량이라고 가진 건데 이게 공용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캠핑카 트레일러는 개별 차고지 확보 의무가 없어서 승용차처럼 주차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지자체는 궁여 지책으로 공용 주차장 출입구에 높이 제한 차단봉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계도는 할 수 있지만 단속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전국에 11,000대를 넘어선 캠핑카 트레일러. 주차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0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항공사 마일리지 규정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1년 한두 번 항공기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애써 모은 마일리지를 날려버릴 수 있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인데
유효기간 적용 시점을 바꾸거나 현금과 마일리지 복합 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1년에 한두 번 항공기를 이용하는 직장인 변만성 씨. 2만 5천 마일을 모았지만 원하는 항공권을 구입하기엔 아직 부족합니다. 마일리지를 사용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건 좀 아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항공권을 얻거나 좌석 승급을 하려면 최소 10,000마일, 성수기 국제선의 경우 최소 3만 마일은 있어야 합니다. 1,000점, 2,000점은 적립해봤자 당장 사용이 불가능한 겁니다. 이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립 시점이 아닌 사용 가능 시점부터 유효기간 10년을 적용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고 항공사 약관의 위법성 검토에 나섰습니다. 항공사에서 파대주는 걸 폐기하고 있는 단계 정도로 좀 알고 있습니다. 마일리지와 현금을 함께 쓰는 이른바 복합 결제 도입도 거론됩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승객 수요를 발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항공사들은 그걸 가져가지고 준비 중이라고 뉴스가 나왔어요. 마일리지 제도 개선에 대한 공정위의 압박이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어린이에게 인기인 바나나 우유, 초코 우유 등 이른바 맛 우유가 대부분 소젖이 아닌 분유에 물을 탄 환원유로 만든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게다가 당 함유량이 콜라나 사이다 등 탄산음료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왜 그런 건지, 진짜 우유는 맞는 건지 소비자 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남녀노소 즐겨 찾는 초코, 바나나, 딸기맛 우유. 마음에 드는 우유 한번 골라볼래? 아니 그냥 우유보단 이 우유를 더 좋아해서요. 달달해서요. 달달해서? 저 이거 바나나 좋아해가지고요. 초콜릿이 맛있어서. 맛과 향을 첨가한 가공유는 당이 많은 걸 알면서도 먹이는 부모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먹겠다고 하면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우유니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돼요. 시중에서 파는 300ml짜리 초코 우유입니다. 성분 표시를 보면 당이 55g 들었다고 돼 있습니다. 컵에 부어보니 한 컵의 5분의 1 정도가 당인 셈입니다. 같은 양 콜라에는 당이 32g 들어있어 초코 우유가 오히려 23g 더 많습니다. 시중에 파는 우유 39개를 조사해봤더니 12개, 전체의 3분의 1가량이 당 함유량이 탄산음료와 비슷하거나 더 많았습니다. 300ml 기준으로 초코 맛이 평균 33.5g으로 가장 많고 딸기 28.7g, 바나나 26.8g, 곡물 18.1g 순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 하루 당 섭취 권장량은 성인 50g, 어린이 37.5g으로 초코우유 한두 잔만 마셔도 권장량을 넘어갑니다. 이들 우유에 이렇게 많은 당을 넣는 이유는 뭘까? 진한 가공류 컨셉이에요. 단맛이 좀 진한 걸 원하시는 분들이 이제 구매하는 그런 제품인데 당을 과잉 섭취하면 비만과 충치, 당뇨 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일부 지역에선 가공유는 정크푸드로 구분하고 학교 내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더욱이 이들 우유엔 젖수에서 짜낸 그대로인 원유 함유량이 아예 없거나 30-40% 수준입니다. 나머지는 탈지분유와 환원유. 탈지분유는 원유에서 지방을 빼 건조시킨 가루 우유로 물과 버터 등을 섞으면 다시 액체 상태, 환원유가 됩니다. 업체는 영양 등에서 일반 우유와 차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저희 쪽에서는 영양 성분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고 있거든요. 정부도 탈지분유와 환원유를 넣은 제품도 우유라고 표시하도록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환원유 제조 과정에서 향료와 덱스트린 등 10여 가지 첨가물이 들어갑니다. 가공유의 경우는 가공 과정에서 비타민이 손실이 될 수도 있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면서 맛이나 향을 내기 때문에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우유 표시 기준을 더 엄격하게 해 소비자 혼돈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 쪽은 이미 오래전부터 소비자협회에서 초코 우유를 정크푸드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우유는 흰 우유만 우유고요. 분류 항상 나머지들은 가공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몸에 좋은 우유. 제대로 알고 마시지 않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아이는 먹이면 안 되겠다. 그게 들어있으면 애들한테는 더 안 좋지 않을까요?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예비역 대장 10여 명이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를 미뤄야 한다는 건의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가 전자권을 환수해 올 경우 안보에 심각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겼습니다. 차정성 기자가 그 자세한 내용을 전하겠습니다. 2006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냈던 김병관 예비역 대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자권 전환은 북한 비핵화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핵 위협이 여전한 상황에서 미군이 사령관인 한미연합사에 맡겨진 전자권을 환수하면 안보에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의 도발 의지나 능력은 감퇴된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 연합 지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자권 환수가 한미 동맹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걱정했습니다. 당연히 악화되겠죠. 뭔가 미국과의 거리를 두기 위한 것으로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사령관들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까지 연합작전 통제 체제를 유지하라고 청와대에 건의했습니다. 전직 사령관들의 공식 건의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을 그냥 간단히 쉽게 생각하면 큰 착오가 일어납니다. 한반도에 불러온 이 위기 상황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관련 건의를 받았다는 사실은 확인하면서도 여러 의견들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국방부는 전자권 전환 계획엔 변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조국 사태에 잠시 묻혀 있기는 합니다만 우리 외교 안보에 걱정들이 많죠. 특히 외교는 무엇보다 팀워크가 중요한데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안보실 2차장의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어선 듯합니다. 차관급인 김 차장이 강경화 장관에게 대놓고 목소리를 높였다는 얘기도 흘러나와 정부 내의 기강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홍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회에 출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순방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의 언쟁을 인정해 논란이 됐습니다. 옛날에 김영정 장관하고 다투신 적 있었죠? 4월 달에. 있었죠? 대통령 순방 계제 맞습니까? 이런 언론 보도도 있었어요. 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 그렇죠? 당시 김 차장이 외교부 문건에 불만을 나타내자 강 장관은 우리 직원들에게 소리치지 말라고 했습니다. 김 차장은 이게 내 방식이라며 영어로 언성을 높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차관급인 김 차장이 대일, 대미 외교 주도권을 행사하면서 두 사람의 갈등이 임계점을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강 장관은 독주 논란을 빚고 있는 김 차장이 후임으로 거론돼 외교부 직원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에 웃음으로 대응했습니다. 요즘 외교부 외교관들 사이에서 강경화 장관 인기가 급상승하고 있다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후임 장관으로 김현종이 올까 봐. TV조선 홍혜영입니다. 2년 5개월째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왼쪽 어깨 수술을 위해서 오늘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수술은 내일 받을 예정이고 회복할 때까지는 병원에서 머물게 됩니다. 오늘 구치소와 병원 앞에서는 수백 명의 지지자들이 모여서 박근혜를 외쳤습니다. 보도에 장윤정 기자입니다. 경찰의 경호를 받으며 서울구치소 정문을 나서는 법무부 호송 차량. 기다리던 지지자들이 환호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깨 수술을 받기 위해 구치소를 나서는 모습입니다. 서울 성모병원에 도착한 박 전 대통령은 파란 수의를 입고 안경과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를 타고 병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어깨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깨 힘줄이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혈액 검사와 엑스레이 촬영 등 수술 전 검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은 내일 어깨 수술을 받고 짧게는 한 달, 길게는 석 달까지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를 떠나 외부 병원에 입원한 건 수감 900일 만입니다. 병원 측은 박 전 대통령의 병실이 있는 21층 전체를 출입 통제했습니다. 이제 환자 감염이나 안전을 위해서 21층에는 이제 또 환자나 보호자분 입원해 있는 분들하고 교직원들 이제 해진 돌 수 있는 분들만 이제 출입할 수 있게끔.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과 이달 초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수감 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이제 박 전 대통령은 회복할 때까지 적어도 서너 달은 병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건강상의 이유로 2차례나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지만 2번 모두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는지,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되는 건지 강동원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형 집행정지 이런 건 누가 결정을 하는 겁니까? 일단 이번 외부 의료기관 입원 치료는요, 법무부가 결정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과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고려한 겁니다. 이 반면에 형 집행정지 신청을 허가하는 것은 검찰의 몫입니다. 법무부는 단지 이 수용자의 건강 상태만을 고려해서 외부 진료를 허용했다 이런 거죠. 예. 검찰은 더 까다롭게 봅니까, 그럼? 예, 맞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허가하는 조건은 더 까다롭습니다. 건강이 아주 나빠졌거나 이 70세 이상의 고령, 그리고 임신이나 이 출산 같은 이 특정 사유로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 번째 보면 현저하게 건강이 악화됐을 경우라는 단서가 있긴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여기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이 법에 나와 있는 건강 상태라는 거는요, 이 암에 걸렸다든지 이 누가 봐도 더 이상 형을 계속 살 수 없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 자, 검찰이 보기에 박 전 대통령의 오십견이나 디스크 같은 것은 이 수감 생활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형 집행정지가 안 된다면 병보석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 전 대통령은 보석 요건에 해당하지가 않습니다. 자, 일단 보석은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미결수일 때 가능합니다. 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형이 확정된 기결수 신분이기 때문에 이 보석이 아닌 형 집행정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 박 전 대통령의 어깨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글쎄요, 또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 집행정지는 생명에 큰 위협이 있을 시 등 이 극히 일부 요건에서만 허용이 되는 데다가 자, 지난 2013년 영남제분 회장의 부인이 형 집행정지를 받고 이 병원에서 호화 생활을 한 사실이 밝혀진 이후에는 더 판결이 엄격해졌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예. 형 집행정지를 해서 치료받지 아니하면 불구가 된다랄지 아니면 신체에 치명적인 어떤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내년 총선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얘기도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자, 일단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다만 사면을 받으려면 관련 사건들이 모두 대법원 판결까지 종결이 돼야 됩니다. 자,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이 재판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면을 말하기에는 어렵다, 이렇게 답했던 적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기본적으로 법률적인 그 조건을 충족했다라고 볼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도 사실 국민 여론이 이 사면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여론이 충분히 성숙돼야 되고 어느 정도 무르익어야 되는데. 예, 결국 지금 상태에서는 어깨 수술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다시 구치소로 돌아갈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난 1909년에 지은 창경궁 대온실입니다. 지붕마루에 하얀 꽃이 늘어서 있습니다. 문에도 곱게 새긴 꽃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 오얏꽃입니다. 요즘 말로는 자두꽃이죠. 오얏꽃은 창덕궁 인정전 용마루에도, 덕수궁 석조전 박공에도 있습니다. 조선 왕실의 성씨가 오얏 리자여서 19세기 후반부터
나라를 상징하는 문양으로 썼다고 합니다. 사라진 이름 오얏은 오얏나무 아래서 갓건 고쳐 매지 말라는 속담에도 살아 있습니다. 달고 향기로운 자두 아래서는 오해받을 행동을 삼가듯 선비의 바른 처신을 얘기합니다. 단양 군수였던 퇴계는 친형이 충청도 관찰사로 부임하자 온당치 않다며 자진해서 경상도 풍기 군수로 옮겨갔습니다. 계속 단양에 남는다면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지는 오비일학에 오해를 받을 것을 스스로 경계한 겁니다. 준비 중에 있었는데 오비일학이 될 것 같아서 대단히 다시 한번 또 유보 상태에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검찰의 조국 의혹 수사 와중에 피의사실 발표를 막으면 다른 의도를 의심받을 수도 있다는 지극히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조국 장관 취임 일주일 만에 법무부가 결국 형사사건 공개 금지 규정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인권보호 측면에서 지나친 피의사실 유포를 막겠다는 그 방향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간의 이른바 적폐수사에서는 기소도 되기 전에 혐의 내용이 보도되기 일쑤였죠. 한 검사는 사실과 다른 피의사실이 흘러나와 괴롭다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별말 없던 여권과 법무부가 왜 하필 지금 이러는 것인지는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조 장관 부인이 검찰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고 비난한 것도 그냥 흘려듣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 차관이 윤석열 총장을 제외한 별도 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것 역시 조국 후보자가 법무장관이 돼서는 안 됐던 이유를 새삼 증명합니다. 우려했던 일들이 지금 다 현실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장관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첫 수혜자가 자기 가족이 된다면 누가 이 개혁을 신뢰하고 지지하겠습니까? 9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까마귀 날자 배가 떨어지다였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 쾌청한 가을 하늘이 한 주의 시작을 응원하는 듯했습니다. 오늘 광교 호수공원의 모습인데요. 활짝 핀 코스모스까지 어우러져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이렇게 파란 가을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다만 그만큼 햇살이 강하다 보니 한낮에는 기온이 올라가고 밤에는 기온이 크게 떨어져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옷차림 잘하셔야겠네요. 날은 갈수록 선선해져 가을 느낌이 점차 강해지겠는데요. 오늘은 서울이 30도가 넘어 다소 더웠지만 주 후반에는 25도 선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출근길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모두 사라지겠고요.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8도, 전주와 대전은 29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동해와 남해, 제주도 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물결도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월요일 뉴스9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